노출이 아니라 호출이 지배하는 AI 검색의 시대, AI가 구매 여정을 장악하는 에이전트 쇼핑의 시대. 어떻게 마케팅, 브랜딩, 커머스를 해야 할까요? AI 검색 최적화 사례, 에이전트 커머스의 실전 전략과 고객 경험 재설계. AI 커머스 마케팅 서밋에서 확인하세요. 위탁은 남이 줘야지만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게 된 거고요. 숙명처럼 신약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경쟁을 어떻게 할 거냐. 다국적 기업을 따라갈 수도 있고 리딩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 2, 3세대 제품들은 이미 나와서 쪽에서 시장을 장악했으니 한 세대를 뛰어넘어 보자. 이것도 도전인 거죠. 항체를 개발하면서 이런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찾게 된 거죠. 여기도 지금 반도체처럼 풀스택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네.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의 테크토크. 오늘은 바이오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은 이제 미래 먹거리를 넘어서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셀트리온은 바이오 산업의 이 체질을 주도하는 리더입니다. K-바이오의 퍼스트 무버로서 세계 최초의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를 통해서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한 역사를 함께 써온 분, 오늘 셀트리온의 기우성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의 기우성 부회장입니다. 열심히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2026년도 현재 보니까요, 이 한국 바이오 헬스 수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섰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세계 시장이 한국 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 과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수출이 300억 달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바이오 산업 위상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이걸 대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국제적 위상이 바뀐 부분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인정해준 이런 큰 분야가 있는데, 국제적 위상 측면에서 보면 ICH라는 기구가 있어요. 국제의약품 규제를 리딩을 해주는 그런 기구인데, 바이오시밀러가 퍼스트 런칭을 하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스펙을 정한다든지 이런 위상이 크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규범을 만드는 거기에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네, 표준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위상이 크게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약을 개발하게 되면 논문으로 발표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부 연구자가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거를 주관했던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이 아시아 류마톨로지의 의장을 한다든지 이런 위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상이 바뀌었군요. 단순히 어떤 수출액만 늘어난 게 아니라. 아까 지금 ICH, 의약품 규제 조화 기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기준을 만들려면 표준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표준품에 셀트리온이 만든 램시마가 표준품으로 등재가 되면서 후행해서 개발했던 회사들은 우리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위상이 높아진 거잖아요. 이제 기술적인 스펙도 우리가 제시를 하고, 후발주자는 우리가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위상이 기술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세계 최초의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가 이게 엄청난 거였군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세계 최초의 바이오 시밀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와 기존의 어떤 화학약품?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그걸 쉽게 좀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는 약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케미칼, 합성의약품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해서 약국에 사는 약들은 다 케미칼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서 암에 걸린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한테 주사로 놓는 많은 약들은 우리가 합성의약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일반 사람이 조금 피부에 와닿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와 화학 케미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화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 물이 이게 분자 구조식이 H2O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도 H2O, 다른 사람이 만들어도 H2O입니다. 그러면 요 구조식이 똑같습니다. 케미칼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케미칼류고요. 그 다음에 항체약품은, 그러니까 이제 시밀러는 항체약품인 거죠? 그렇습니다. 항체약품은 우선 처음에
세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포는 어딘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냄시마의 예를 들자면 마우스 자궁에서 세포를 떼어내서 이 씨드를 만듭니다. 그러면 씨드가 있으면 이거를 많이 키워야지 약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씨드를 가지고서 배양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세포를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세포도 똑같은 게 111 만들어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먹이를 줘서 세포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서 원액을 추출해내면 요게 합성의약품이 되는 겁니다. 케미칼은 저렴하고 효과가 조금 낮은 반면에 항체약품은 고가인 대신에 효과가 엄청 좋다. 이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게 케미칼은 100% 케미칼이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고 이거를 시밀러 복제약품은 이게 좀 더 성능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설명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네. 그러니까 케미칼은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 메모리 반도체네. 똑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시밀러로 오는 거는 이게 이제 AI 반도체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오리지널 약보다 효과가 또 좀 더 좋을 수도 있죠. 이 램시마라는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것, 이거 자체가 한국 바이오 산업의 엄청난 메시지였군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대에서 이제 바이오 베터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바이오 베터와 바이오 시밀러의 차이점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을 개발할 때는 물질은 경우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그럼 보통 개발할 때 합성을 하면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를 붙여보면 또 다른 물질 형태를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생물학.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물질은 똑같아도 제형을 싹 바꾼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국 규제기관에서는 이런 바뀐 거를 놓고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패스웨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바이오 베터 패스웨이를 타고 오세요라고 하면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프로시저와 다큐멘터리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같아도 합성이 달라서 제형이 바뀌면 바이오 베터로 갈 수도 있고 완전히 틀려져서 신약 패스도 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개량이 돼서 효과가 좋거나 딜리버리가 바뀌어가지고 편해지거나 이런 거를 베터 또는 뉴드럭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약하면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한 거네요. 처음에 화학약품,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그리고 신약. 발전사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하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이걸 넘어가지고 짐펜트라라는 것을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의 강자에서 신약 개발사로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가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끝내놓고 우리가 많은 제품을 또 추가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퀀텀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숙명처럼 신약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바이오 요쪽 항체약품 시장에서 신약이라고 하면 한 제품, 단일 제품이 최소한 시장에서 5조에서 8조, 많게는 한 제품이 40조 이상 팔립니다. 그런 제품을 우리가 성공을 해서 시장에 런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완전히 탑락하면서 신약에 도전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회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글로벌 빅파마들하고의 그 어떤 경쟁에서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저희가 바이오시밀러 개발하면서 이제 셀트리온만에 왔던 강점을 뒤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빠른 의사결정력과 추진력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속도전이군요. 결국 속도전이에요. 그래서 속도전에서 속도만 내가지고 실패를 하면 아무 의미는 없지만 속도전에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이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국적 기업은 그리고 임상을 하려고 그러면 임상 분야를 외부로 위탁을 줘요. 우리는 직접 임상을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회사 일이니까 본인 직접되니까 짧게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근데 위탁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 길게 가야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해주면은 기간이 짧으면 돈을 적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개발 기간에 영향을 주고 이 결과가 다시 코스트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저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 잘하는 게 있어도 우리가 잘하는 뭔가를 갖고 있으면
그리고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면 경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이 세계 빅파마들 보면 아니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글로벌 공급망, 판매망 다 직접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이게 좀 약간 분업화돼 있잖아요. 다른 산업들은 이거 왜 그래요? 근데 다국적 기업들은 아무래도 판매망이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생산도 자기네가 생산하는 걸 전체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품목만 자기네가 생산을 해서 가지고 가고 수십개월로 나머지는 CMO 위탁을 주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가 그 위탁을 주로 했었잖아요. 초기에 저희도 이제 위탁을 시작으로 해서 출발을 했지만 사업 전략상 구상을 해보니까 위탁은 남이 줘야지만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미래가 그렇게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게 된 거고요. 또 제품 개발해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기업의 영속성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판매망을 점진적으로 캐시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바이오시밀러가 캐시카우를 역할을 해줬잖아요. 캐시카우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스텝 와이즈 시켜가지고 투자를 해서 온 거죠. 뭐 스위스의 로쉬 뭐 이런 데가 이제 주로 위탁 많이 받는데. 그렇죠. 론자가 이제 CMO 비즈니스의 100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회사가 그래서 100년 동안 남의 거를 위탁받아가지고 생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로 치면 그게 대만의 TSMC죠. TSMC, 파운더리 뭐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셀트리온이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 릴리 미국 네네. 생산 시설 그 뉴저지에 있는 거 인수했잖아요. 네네. 인수하고 하는데 지금 1조 4천억 정도 들어갔나요? 지금 들어간 거는 7천억 정도 1단계는 들어갔습니다. 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거 완전 승부수를 던진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해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가려고 그러면 크게 제품 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11개지만 우리가 10년 뒤에는 제품이 한 4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는. 그리고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약도 좀 나온다 그러면 그 제품의 파이프라인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생산하려고 그러면 공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매니팩처링이 캐패시티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송도에서도 원액을 생산하는 공장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완제품 생산 공장이 27년에 가동하도록 지금 한 70% 진도가 빠져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원액을 공장하는 것도 우리가 증설 지금 들어가 있고 드로잉하고 있고, 그리고 미공장.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할 수 있는 사이트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제 글로벌 전략을 회장님께서 이제는 전략을 심어준 거죠. 그러면 공급망 확보도 해야 되고, 이 파이프라인은 이 정도 늘어나야 되고, 공급망도 이렇게 늘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판매 이렇게 늘려야 되고, 이러한 아주 큰 그림하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추적 기지, 생산 앤드 R&D도 그러면 거기에 걸만큼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뉴저지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도 많고 인력 소싱하기가 다른 데보다 훨씬 우수한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적합지로 본 거예요. 이제 그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치매 치료제 같은 이 삶의 질 관련 의약품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난리예요. 이 비만 치료제. 근데 저거 부작용 없을까? 뭐 이런 걱정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비만 치료제도 1세대, 2세대, 3세대 여기까지 나왔다면서요. 그 1세대, 2세대, 3세대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처음에 약을 개발하면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딱게 타는 것을 한 곳을 정해서 개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건 무조건 체중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럼 무조건 부작용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체중 감량에 주로 이제 포커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세대, 3세대 가는 거는 1세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서 2세대는 그러면은 요런 조금 보완해서 효과를 좀 올린 쪽으로 방향 선회를 좀 시켜준 거예요. 4세대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선 체중도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중을 줄이면 근력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식욕을
이제 억제를 하면 포도당 생성하는 것도 많이 줄어요, 이게. 같이.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데 당도 일단은 생성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저혈당 부작용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근손실도 최소화하는 그 프로테인도 잡아주고 체중도 감량시켜주고 뚱뚱한 사람의 전주 혈류 개선하는 복합적인 바이오마커도 잡아주고 뭐 에너지도 부스팅해가지고 많이 소비하게 하고 요런 네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연결하는 거를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네 가지 기전을 하나로 만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성한다고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세대가 이제 제품이 나온다고 전제를 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는 앞으로는 저가형 제품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는 주사제가 대세였는데 경구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바뀌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사제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4세대 전략으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셀트리온이 이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는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4세대로 바로 가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언제쯤 개발됩니까? 지금 이제 물질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동물 임상을 끝나고 임상 들어가야 되는데 동물 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임상에 들어가면 임상에서 할 일이 많지만 그렇게 들어가면은 임상 기간은 어떻게 하느냐죠, 이걸. 그럼 1상, 2상, 3상 이거 언제 합니까? 지금 내년 정도면 우리가 임상하면은 그것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질이 나와서 동물의 입증 끝났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러면 도시지를 올려가면서 옵티마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요 기간이 하나 있고요. 그게 이제 정해졌어요. 함량이 1g 이렇게 결정이 되면 1g 가지고 일정한 사람을 갖고 테스트해요. 임상을 하면 여기서 오케이. 이 정도면 안전하게 3상 갈 수 있어. 그러면 조그만 환자에서는 요만큼의 효과가 났는데 2만원 환자의 집단에 편차가 있을 텐데 한번 많이 임상해가지고 증명해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임상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는 내재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자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스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늦었습니까? 이 비만 치료제. 초기에는 저희는 이제 이쪽보다는 항체 쪽, 요것도 펩타이드긴 하지만 다른 쪽 쭉 하다가 이게 시장이 워낙 핫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냥 우선 개발해봐라. 이 정도의 스텝으로 가다가, 이거 늦었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됐는데, 늦으면 이제 경쟁을 어떻게 할 거냐. 다국적 기업을 따라갈 수도 있고, 팔로우가 될 수도 있고, 리딩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1, 2, 3세대 제품들은 이미 나와서 쪽에서 시장을 장악했으니, 그리 가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전작용 자체를 한 세대를 뛰어넘어 보자. 이것도 도전인 거죠. 근데 이제 항체를 개발하면서 이런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점핑을 해서 4세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에서는 괜찮은 성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찾게 된 거죠. 이런 개발에 AI가 얼마나 활용됩니까? 생성형 AI라고 이제 이게 대두된 게 2, 3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임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 데이터가 환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또 보관하려면 냉동에 이제 어떤 스토리지가 좀 있어야 되는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환자한테 다 동의는 받아놓고 데이터가 확보는 돼 있어요. 이거야말로 양질의 데이터예요. 왜 그러냐면 임상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고 피드 분석하고 뭐 다 분석해가지고 정교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양질 데이터가 있고 대학병원의 여러 환자들이 그냥 문진 데이터 좀 써는 데이터 30만 건 가진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하고 우리는 AI를 우선은 연구 단계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자에는 이제 회사 내에서도 AI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로 바뀌었구나라는 인식 전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 단계는 그렇게 AI를 활용한다면 사무와 현장도 AI를 도입하자 그러고 플랫폼을 1, 4분기 안에 전 직원이 쓸 수 있도록 준비가 거의 끝나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 AI에 늦었다. 이게 작년 상황이에요. 열심히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 낮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다른 바이오 회사들 한국에 AI 활용 많이 합니까? 제가 이제 뭐 다른 회사과는 깊이 있긴 모르겠는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연구 단계는 그래도 활발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 제약회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명칭이 있는데 그 특정의 플랫폼 자체를 도입해서 아예 리서치 단계는 AI를 활용하라고 방침을 저는 회사도 있어요. 그 얘기는 연구 단계에서는 AI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구나. 요 인식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국가바이오 혁신위원회도 출범을 하고 이 정부가 이제 바이오 육성 의지가 대단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업계 입장에서 정부에 바란다. 이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관은 관대로 고민이 있고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세제특보 저희가 처음에 항체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할 때 자금이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자금 조달을 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다 보면 첫 번째 장벽이 레퍼런스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레퍼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장벽을 이제 각각 거쳐가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대다수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세제택이에요. 누구는 그냥 지원을 뭐 100원 해주고 200원 해주고 300원 해주면 서로가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으니까 세제택을 바이오 산업이나 뭐 케미칼이나 다 회행 기간에 신약을 하려면 멀고 기니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정부 입장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세제 혜택을 다 줘버리면 성공할지도 모르고 실패할지도 모르고 다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전임상 단계, 임상 단계, 뭐 애니멀 단계 뭐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그때마다 성공하면 요만큼 해줄게. 그래서 그게 좀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연구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발에 오줌 누기 뭐 이런 개념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주세요 했던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서로 입장에 이해관계가 있으니 제 생각에는 신약의 성공 확률이 10% 언더거든요. 그럼 세제 혜택을 선제적으로 하고 후에 리펀드하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죠. 그러네요. 성공한 다음에 빚 갚는 거죠. 같은 세제 혜택이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뭐 현실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일선에서 이제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약을 개발하면 규제기관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규제가 만들어놨던 법령을 조금 벗어났는데 효과는 있다. 그래도 이게 허가가 안 납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레귤레이션으로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법 위반이에요. 글로벌 공통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개발하려고 그러면 개발 컨셉을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개발을 할 테니까 봐주시겠습니까? 하면은 거기서 규제기관에 들여다보고 아, 이렇게 개발하면 되겠다. 대신 뭐를 우리한테 가는 과정에 증명을 받으세요. 요게 이제 인허가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료 제출을 해서 글로벌 임상을 할 때 만약에 처음에 들어가는 나라가 10개국이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한국 규제기관에서 커멘트를 주면 10개를 다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원본은 1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1-로 바꾸면 규제기관은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돈입니다. 우리 인감증명 뛰어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미국 같은 예가 또 하나의 예를 될 수 있어요. 유저피 개념인데 사용자가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낸 만큼 사람을 붙여줘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 제도를 도입하려다 보니 야 저기는 돈이 많고 빨리 해주고 난 돈 없으니까 늦게 해주고 이게 또 감론을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회사마다 스피드를 내고 싶은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저표를 합리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완주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만큼 기술 개발해서 기술 수출하려고 잡는 것도 있을 테니까 요거에 따라서 유저피의 부담을 각기 조금 차등을 둔다면 형편을 봐서 많이 낸 곳에 점단조를 붙여서 기간을 땡지면 요 돈은 냈지만 전체 기간을 땡겨서 돈을 주는 게 훨씬 커요. 그래서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머리 맞대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좀 반영한 규제나 제도의 이제 뭐 혁신이라고 그럴까? 개선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윈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중기부 장관 시절에 이 K-스타트업의 데스밸리 문제를 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스밸리가 더 길고 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데스밸리 한번 빠졌다 나오고 뭐 이래서 조금 더 현실감이 좀 있는데 결국 데스밸리 문제도 돈이에요, 돈. 그런데 바이오나 이 제약산업은 데스밸리라고 얘기할 만큼 회행 기간이 긴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산업에서는 통상적으로 노볼드르게로 하는 신약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10년을 잡습니다. 그냥 러프하게. 그리고 돈도 5천억에서 1조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완주할 만한 기업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데스밸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과 앵커 기업의 역할을 조금 나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왕왕 스타트업 기업이 몇 천억을 기술체를 받았다 이런 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완주해야 될 게 100m라고 가정을 하면 30m에서 팔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재간만 받을 수 있다면 팔고 다시 자기의 머릿속에는 원천 기술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다시 디벨롭하면 피보급을 받고 자금으로 자기의 스페시픽한 기술을 개발하고 하면 데스밸리를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빠져나올 만큼 평가의 가치를 쳐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판다고 해서 기술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질의 한계가 있어서 요만큼이지만 합성해서 변형을 하면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경우 수를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자금 없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데스밸리 문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그래도 회행 기간인 요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우리도 이제 기평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술 평가하는 뭐 신용 평가도 하고 다 있지만 거기서는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사실 기술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 이제 돈도 꿔주고 뭐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똑같은 논리죠. 이게 또 왜곡되면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기술 평가는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받은 기술 평가를 가지고 과연 1,000억, 2,000억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기술 평가하는 것이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제도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제도로 운영돼 있으니까 껍데기는 있지만 제가 원하는 알맹이로 접근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생태가 살아 있어야 앵커 기업이 나오는 거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느 갑자기 뚝딱 나온다? 확률이 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정지 회장님이 이제 얘기 나누다 보면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곧 금융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게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이거네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제 10년 후 셀트리온의 모습과 한국 바이오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대와 전망치지만 현재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는 10개 제품이 있고 중장기 이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10년 뒤에는 제품이 한 바이오시밀러는 40개 정도가 지금 계획된 대로 진도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잡은 거를 큰 착오 없이 쭉쭉 갈 수 있도록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한 40개면 캐시카우는 충분히 여기서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건 기대를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글로벌 컴퍼니들이 신약 가지고 한 단일 제품으로 몇 조를 벌듯이 저희도 그 사이에 이제 표적 항암제, 그 다음에 이중항체 이런 거를 우리가 4개 벌써 이제 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꽃이 핀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우리 회사가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그 10년 뒤에는 영업이익률로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미래에는 글로벌 컴퍼니하고 또 경쟁을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그 칩 월을 쓴 크리스 밀러하고 매번 만났었거든요. 네네. 이 사람의 다음 프로젝트가 바이오예요. 이분이 왜 다음 프로젝트가 바이오라고 했는지를 오늘 대담을 통해서 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잘 이렇게 대담을 이제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이해하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선의 테크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